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 변화라는 제목으로 한국 사회 교육에는 어떤 불공정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패널로 모셔온 분은 곽영신 연구원님이십니다. 곽영신 연구원님은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시고 비영리 독립매체인 담비뉴스에서 기자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지금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실시간 설문을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육하면 떠오르는 것은에 올려주신 분들이 경쟁이 제일 많은 것 같네요. 큰 글자로 보니까. 또 다음으로 큰 글자가 사교육, 그리고 주입식, 학벌주의, 학벌, 서울대, 돈, 주입식, 주입식이 커졌어요. 무한 경쟁, 이런 굉장히 살벌한 단어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담비뉴스에서 처음으로 주도하신 프로젝트도 이 한국 교육, 특히 그 중에서도 학벌과 지방대 소외 문제를 다루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취재하게 되신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지방대 문제가 이 모든 한국 사회에 그 문제가 집약돼 있고 네. 종합돼 있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노동, 불평등, 지역 불균형, 또 지금 오늘 주제이기도 한 공정, 능력주의,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구조적 문제를 꿰뚫고 있는 그 키워드들이 네.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있구나. 그 다음에는 저도 이제 수도권에서 살았었거든요. 수도권에서 학교를 다녔고, 직장도 이제 서울로 다니고, 서울에서도 교육을 받았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잠시 서울에서 기자를 하다가 이제 그 충북 제천에 있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연구소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된 거고, 네. 지방대학교 구성원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방대에서 느낀 게, 지방대가 우리 한국 사회가 지방대를 차별하는 거는 당연히 다 알고 계시고 많이들 느끼고 계신데, 그것을 넘어서서 혐오하고 있다. 지방대와 지방대생을 경멸하고 혐오하고 있다. 이까지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목화광이라는 웹툰인데 저게 이제 지방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대학을 졸업하면 저렇게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조롱의 의미가 담긴 거죠. 이게 그냥, 근데 저 웹툰을 지금 가서 보면 그 밑에 댓글이 막 수천 개가 달렸는데, 비판적으로 보거나 저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동조하는 댓글이 많거든요. 아, 진짜 저렇지. 그리고 또 지방대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단어가 지잡대잖아요. 그죠?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지방대를 혐오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충격을 받았던 게, 그 몇 년 전에 그 지방의 어떤 학교에서 대학 신입생 옷 MT를 갔는데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서 몇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참사인데, 거기에 댓글을 달려서 굉장히 좋아요를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대학생들이 죽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는데 지잡대 애들이구나, 다행이다,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한창일 때 전국 대학생들이 막 시국선언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제 뭐 충청 지역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시국선언을 했다, 그런 기사가 났는데, 그 댓글 중에서도 또 많은 좋아요를 받은 게, 지방대생들은 좀 조용해라, 너네들이 무슨 시국선언이냐, 니네들 인생이 시국선언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지방대생을 그냥 차별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 명의 인간이자 시민으로서 대우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혐오 표현들이 이제 아프게 다가오는 거, 충격적으로 더 다가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학원생 팀원들이 같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서 한 2년 정도 한 25편, 6편 정도의 기사를 연재를 했고요. 그것을 책으로 펴낸 게 지금 어느 대학 출신이세요라는 부제는 지방대를 둘러싼 거대한 불공정이고요. 그럼 먼저 이제 교육의 기회에서부터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두 번째 실시간 설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투표하신 분들 결과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저는 왜 이 결과가 안 바뀌나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셨네요.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계속 100%로 나오고 있고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회가
불공정하다는 것은 출발선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불평등은 좀 결과랑 관련된 얘기잖아요. 예. 그다음에 불공정이라는 건 좀 과정과 관련된 얘기고, 어쨌든 차등이 생기면, 그러니까 불평등이 벌어지면요, 무조건 그것은 이제 불공정으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스카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 대학생들이 부모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9구간, 10구간에 속하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한 사람 중에서 속하는 사람이 40%, 50%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국가장학금 신청하지 않은 그런 그 학생의 비율을 더하면은 한 70% 정도가 네. 스카이에서 고소득층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지방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죠. 사회적 지위를 봐도,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매년 신입생 특성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예. 아버지 직업이 전문직인 비율이 뭐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뭐 교수, 그런 비율이 한 30%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영관리직, 뭐 기업 임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자기가 CEO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시민단체의 어떤 지도자. 네, 지도자라든지, 그러니까 경영관리직인 경우가 한 20% 정도 됐어요. 그런데 뭐 이게 뭐 농사를 지으신다든지 아니면 뭐 무직이라든지 비숙련 노동자 그 정도 비율은 한 1%, 2%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러면 서울대의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벌써 나오잖아요. 뭐 50% 이상이 소위 말하는 상층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교육 수준도 당연히 높죠. 예. 근데 저기에 학생 잠재력을 이제 분석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실력이 한 1.7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저 교수님들이. 예. 근데 실제 서울대 합격률은 20배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치장, 막 이렇게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듯이 예. 그렇다고 설명을 하셔요, 이 연구자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실력은 얼마든지 치장이 될 수 있다, 화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공정하지 않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공정하게 등수가 매겨진다고 해도 그게 참 혐오가 심한 상황인데, 이런 그렇죠. 것들을 보면은 정말 교육의 기회 자체에서부터 불평등하기 때문에 네. 정말 능력 자체만 가지고 그렇게 나뉘었다고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예. 그 입시 제도 있잖아요. 예. 정시냐 수시냐 뭘로 하면은 누가 유리하고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 대부분의 연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모든 분야에서 무조건 그냥 고소득층이 그냥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표현을 쓴 논문도 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우리 교육의 불공정을 해소하겠다, 기회의 불공정을 해소하겠다. 이거는 이미 지금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 기회 불공정이 심하다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교육의 과정에서 불공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다음 설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답변 지금까지 보면은 55%가 모두에게 동일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45%가 취약계층, 학습 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우선 학생들에게 더 교육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투표하신 분들은 아직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교육의 어떤 평등성, 그리고 취약계층을 좀 보호해주는 이런 특성을 많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연구원님 답변 보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놀랍네요. 아, 그러셨나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공동체성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설문조사를 보면 예. 다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더 실력 있고 우수한 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설문 그 결과가 많고요. 예. 가장 많은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한이 있는 정부. 예. 정부가 지금 우리 대학에 자원을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는가. 예. 그거를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예. 여기서 재정지원 사업비라는 거는 뭐 대학 인건비, 국립대 인건비 이런 것 말고요. 그냥 진짜 연구할 때 쓰는 거, 그다음에 학생 교육할 때 쓰는 그 비용만 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거를 보면 12년 동안 서울대의 9.3%, 연세대의 4.9%, 고려대의 3.7% 이렇게
저 세 대학에만 17.9%가 갔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 네, 중에 세 개 대학에 네, 220개 중에서 220여 곳 대학 중에서 저 세 대학에 5분의 1 가까이가 간 거죠. 그러니까 저 세 대학에 다 몰아준 거예요. 다. 예. 그다음에 그럼 연도별로 저게 어떻게 변화를 했나 보면 일단 서울대가 초록색인데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5,400억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국 대학 평균을 보면요. 노란색이 제일 밑에 있는 밑바닥에 깔린 건 저건데 296억 원을 평균적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랑 비교하면 예. 한 20배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울대 한 곳에만 5,400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 예. 제일 밑에 깔고 있는 130개 대학이 다 합쳐도 이제 5,400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하나가 130개 대학이랑 똑같은 거죠. 저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 저건 공정하게 예. 평가에서 경쟁에서 예. 저렇게 자원이 배분된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이 그 어떤 연구 역량과 교육 역량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분이 갖고 계신 공정관에 입각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까지 맥락을 보면요, 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그 저희가 해방 이후부터 그러니까 예. 고등교육 정책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 수십 년 동안 모든 지원을 다 흡수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평생 동안 좋은 지원을 받은 예. 학생이랑 그다음에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이 경쟁을 하면 그러니까 수능 시험 자체는 공정할지 모르지만 그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기 그 직전 그 교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전혀 공정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진짜 너무 그 말이 안 될 정도로 격차가 심한 그 승자 독식을 해온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이 당연히 같은 그 기준으로 경쟁을 하면 당연히 이거는 그 승패가 갈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것도 전혀 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학생 입장에서 봐도 아까 스카이에 굉장히 그 부모의 사회적 배경이 그 우수한 학생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거기 들어갔는데 또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다른 대학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럼 이 학생들은 더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예. 그러면 이제 좋은 직장에 가거나 전문직이 되거나 하면은 또 소득 격차가 또 거기서도 심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냥 눈덩이에 굴러가듯이 격차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그 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볼 텐데 그 전에 이제 마지막 참가자 설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모름의 답변이 좀 이제 많은 걸로 봐서는 약간 갈등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학벌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격차가 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는 게 맞는지 큰지 적은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고요. 근데 대체로는 지금의 임금 격차가 학벌의 어떤 정당한 반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네요. 이것도 역시 놀라운 좀 결과네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학벌에 따른 그 예. 격차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벌에 따른 그 출신 학교에 따른 임금 격차가 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제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양상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 격차가 얼마나 정당한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런 거는 잘 없어요. 이런 건 연구도 많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질문이 굉장히 좋은 게 예. 저런 질문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저런 연구도 되게 많아져야 돼요. 예.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칭찬을 받았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교육 결과에서 불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출신 학교와 일자리의 관련성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등급을 나눠서 점수를 차등적으로 주고 또 가중치를 다르게 줘요. 좋은데 명문대를 나온 사람과 아닌 대학 가중치를 다르게 주고 아니면 학점을 또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서울에 있는 큰 대학을 나온 학생들은 그 지원자는 학점이 좀 낮아도 좀 괜찮고 아닌 지방대생은 학점이 굉장히 높아야지 같은 점수를 받는 예.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저거는 실제적인 어떤 뭐 능력이라든지 아주 세부적인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개성이라든지 그런 걸 보기보다는 학벌이라는 그냥 신호, 예. 그 신호로 이제 판단을 해서 채용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차별인데 예. 일단 출신 학교
대학 서열과 임금과의 관계를 좀 보면요. 대학 서열에 따른 임금 격차를 생애 주기에 맞춰서 좀 그 조사를 해봤어요. 처음에 취직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20대 이때는 14%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30세, 40세 되면 점점 벌어지다가 이제 40에서 44세 되는 그때,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 많고 또 이제 나가는 돈도 점점 많아질 저 시기가 제일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격차가 과연 공정한가? 그러니까 수능 점수에 따라서 3분의 2 정도는 이 임금 격차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웃기긴 한 건데 어쨌든 그 수능 점수를 어떤 생산성의 격차로 그냥 간주를 한 거죠. 능력으로. 예. 그 기업에서 합리적으로 임금 차등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은 설명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격차가 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바로 차별인 거죠. 차별. 예. 모르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과 서열에 따라서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수능 점수와 대학 서열로 간주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능력주의적 가치 사고방식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비합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예. 정당하지 않은 격차가 있다고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좀 노골적으로 출신 학교에 그냥 네.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입사할 때 편의적으로 좀 뽑잖아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그 학교에 다닐 때,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대학에서 이룬 성취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그 대학에서 이룬 성취는 이런 취업 시장에서 신호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지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기업이 채용할 때 예. 다양한 능력과 어떤 개성, 생산성을 평가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 의도도 없고, 예. 능력도 없고, 여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최대한 쉽게 사람을 뽑으려면 예. 몇 가지만 봐야 되는 건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제일 이제 강력한 신호, 이게 이제 학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한 능력주의 사회인데 또 미국의 능력주의와는 다른 게 미국은 그 능력을 평가하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그 척도가 있거든요. 매번 이제 직장을 옮길 때마다 평가를 하고 뭐 직급마다 평가를 하고 하면서 계속 능력을 그 평가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기준으로 그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교육 불공정 문제, 그리고 지나친 어떤 학벌 경제, 학벌 문제, 지방대 소외 문제가 뭐 교육 문제이지만 이거는 결국 한국 사회 전체의 여러 가지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문제다. 이런 대목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먼저 경제 불평등과 이 학벌 문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네. 하셨어요. 네. 이제 학벌을 굳이 배제하고 봐도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노동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제 그 교육이 경쟁이 심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에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통해서 하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네. 노동에서의 격차가 완화돼야 된다. 통계청의 2020년도 자료를 보면 대기업의 월 평균 임금이 500만 원인데 중소기업은 23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46%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원청 기업은 월 평균 540만 원을 받는데 하청 기업은 월 평균 340만 원을 못 받아서 62%밖에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한 절반도 채 못 되는 그런 임금을 받는 것. 그러니까 저렇게 임금 격차가 벌어져 있고 네. 이제 임금뿐만이 아니죠. 뭐 고용 안정성도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사회보험이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노조가 조직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도 격차가 많고 네. 심지어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임금만 적게 받는 것도 서러운데 위험에 내몰리는 것도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차가 심하거든요. 네. 하청 노동자들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불공정 행위에 따라서 생산성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중소기업에 있는 그 인적 구성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거나 아니면 무능력하거나 경영을 잘 못해서 생산성이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기업이나 원청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불공정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경영을 잘하고 뭐 실력이 좋아도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엄청나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격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기피하는 그 일자리가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교육에 대해서의 경쟁도 더 심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일자리 진입하지 못하면 굉장히 저임금을 받고 위험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교육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경제 불평등뿐만 아니라 지역 불평등과도 이 학벌 문제가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하셨어요. 서울에가 40%, 경기가 24%, 인천이 7% 해서 다 더하면은 한 70%가 넘게 수도권에 있는. 채용 공고가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예. 또 좋은 일자리 또 80%가 다 서울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역 불균형이 우리나라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예. 교육 격차와 지역 불균형들이 서로 계속 그냥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좀 잘하면 우리는 인서울로 가야 돼. 그래서 청년들이 떠나고 그러면 지역은 더 인재가 없고 산업이 발전하지 않고 일자리는 더 없어지고 정규 여건도 계속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지방대도 당연히 더 침체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